김현정의 뉴스 쇼. 편안한 연휴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현정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요, 인천공항 여행 이용객 수가 약 195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중에서도 바로 오늘 10월 5일에 가장 많은 인파가 모일 거다라는 예상 기사가 나와 있네요. 오늘 떠나실 분들은 부지런히 좀 서두르셔야겠습니다. 그리고요, 추석에 명절 친지들 다 만나고 담소 나누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좀 여유가 생기신 분들이라면 저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추석 특집으로 오늘 마련해놨는데요. 오늘도 풍성한 영화 이야기, 여행 이야기 가득 담겨 있습니다. 1부는 영화평론가 오동진 씨와 함께 가을 영화 찾아 떠나가 보시고요. 2부에서는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의 저자 유홍준 교수와 함께 국내의 신비한 명소들 베스트 5, 5곳을 소개해 주십니다. 함께 하시죠.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추석 특집 김현정의 뉴스쇼 1부는 오동진 씨가 추천하는 가을 영화들. 오동진의 가을 영화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벌써 세 번째 시간이네요. 영화평론가 오동진 씨 오늘도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휴일이 가고 있다는 얘기죠. 네. 아니, 우리 지금 가을 영화 추천하고 있는데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네. 가을을 좀 타세요? 타는 편이세요? 안 탑니다. 네. 안 타신다고 이렇게 감성적인 분이? 네. 그냥 1년을 가을처럼 사니까. 특별히 가을이라고 더 타고 뭐 자시고 할 게 없으시군요. 네. 여름을 굉장히 싫어하고요. 싫어하세요? 땀이 많고 덥고. 네. 어쨌든 감옥 안에서도 사실은 네. 여름을 더 견디기 힘들어 하잖아요. 그렇죠. 네. 겨울에는 그래도 좀 붙어서 있을 수 있는데. 예. 사람이 사람을 증오하게 만들고 살이 닿게 이거 싫어하는 것이 더위라고 생각합니다. 그 더위가 물러가는 가을. 네, 여름보다는 가을이 좋죠. 보통 정말로 남자들이 가을 탄다 그러는데 주변에 친구분들 이렇게 보시면 남자분들 가을 타세요? 늙은 남자들은 타요. 네. 저처럼 이제 50대 중반이 되면 예. 네, 타죠. 네. 이제 자꾸 죽음을 생각하게 되고 웰다잉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뭐 이런 거 나의 생각하니까. 노년에 대한 네, 이야기 그렇죠. 이런 거. 그 가을을 타는 가을 남성들의 시각이 담겨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8편의 가을 영화들을 쭉 뽑아오고 계시는데 이제 4편 남았습니다. 오늘 뽑아오신 가을 영화는 어떤 건가요? 일단 워낙 소설이 유명했기 때문에요. 줄리안 반즈의 장편 소설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네. 원제가 더 센스 오브 엔딩이죠. 그러니까 굳이 직역하자면 엔딩의 감각? 그러네요. 네. 이런 그러네요. 이게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사실은 사랑이 끝날 때 그 엔딩의 감각이 있죠. 있죠. 그러니까 네. 뭐 사귀었다가 헤어져 보신 네, 분들은 네, 알 네. 거예요. 이 무렵 중에 우리가 이제 끝이 나겠구나. 네, 이런 느낌. 뭔가 마지막일 때 느낌이 있죠. 있죠. 심지어 직장에서 쫓겨날 때도 느낌이 있잖아요. 오늘 끝이구나 이런 느낌. 오늘은 내가 가슴속에 사표를 내야 되는 날이구나 이런 느낌. 똑같이 출근했는데 예. 사장님이 찾으신데요. 똑같은 날인데도 근데 오늘은 왠지 해고 통보가 있을 것 같은 느낌. 그런 거 있잖아요. 또 비유를 들어도 그런 비유를 드세요. 네, 가슴 어쨌든. 아프게.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래. 우러난 겁니까? 우리가 뭐 지난 한 30년 동안 숱한 그 구조조정과 뭐 IMF도 겪고 진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도 겪고요. 그럼요. 진짜 제 선대는 일제시대와 6.25 전쟁을 겪었다면 예. 저희는 IMF와 서브프라임을 겪었습니다. 네. 어쨌든 네. 센스 오브 엔딩은 여러 가지 뜻이 담겨져 있는 작품이고요. 굉장히 감성적인 작품이죠. 일단 영화의 카피를 제가 소개해드리면 여러분이 조금 감 잡으실 거예요. 카피가 뭐냐면 그와 그녀 서로 다른 기억과 재회하다. 그렇죠. 저는 딱 이 카피를 보고 와 이거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 같은 건가 보다. 이거 되게 로맨스 영화인가 보다.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구나라고 일단은 이렇게 들여다보기 시작했는데 네. 그런 로맨스 영화만은 아니라면서요. 줄거리가 뭐예요? 짐 브로드벤트하고 샬롯 램플링은 이미 다 이제 나이를 먹은 거예요. 주인공은? 네, 주인공이죠. 이제 짐 브로드벤트는 그 은퇴를 하고 클래시컬한 그 카메라를 파는 카메라점을 운영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그 요즘은 이제 디지털 카메라인데 예전엔 디지털 카메라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예전에 고전적이면서도 굉장히 값 나가는 귀한 카메라를 파는 상점에서 상점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름이 토니입니다. 그래서 주인공 남자 이름이 토니. 토니가 이제 어느 날
뭐 편지를 받게 되고요. 자기한테 누가 죽었는데 유품을 남겼고요. 예, 그 예. 유품 때문에 자기의 옛 여자를 추억하게 되고 그 옛 여자를 다시 찾게 되고 그리고 나서 엄청난 비밀을 알게 되는 겁니다. 토니와 네. 그 베로니카. 베로니카는 사랑하는 관계였어요. 그런데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토니의 친구 때문에 삼각관계가 생겼고 예. 그 삼각관계 속에서 토니가 베로니카를 떠난 거죠. 아니 베로니카가 토니를 떠난 거죠. 첫사랑이던 여자가 찬 거예요. 이 토니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에 그들이 어떤 삶을 겪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다 얘기가 아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잘 몰라요. 토니도 모르죠. 베로니카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랬겠죠. 헤어졌으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토니가 베로니카를 정말 사랑했느냐. 베로니카가 토니를 사랑한 적이 있느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같은 값인 적이 없어요. 있을 수 없죠. 서로 사랑하는 사이 연인이라고 할지라도 네. 똑같이 동량일 수는 없다는 동량일 수는 거예요. 없죠.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 예. 동량의 기억을 가질 수는 또 없는 거예요. 기억도 왜곡이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청춘 남녀의 사랑은 늘 오해와 불신으로 그 점철되기 마련이고 그렇죠. 그것을 간직한 채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헤어지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죠. 물론이죠. 어쨌든 첫사랑은 완성되지 않죠. 예. 이 토니와 베로니카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리고 토니가 베로니카를 그 기억하는 것 예. 그리고 자기가 그녀에게 했던 것들을 매우 편파적으로 기록해낸 거죠. 그러니까 내가 기억하고 내 싶은 기억 대로만 속에는. 기억해 그렇죠. 한 거예요. 특히 남자는 여자에게 못된 짓을 한 것을 기억하지 못해요. 아, 그래요? 남자는 대부분 여자한테 잘해준 것만 기억하죠. 아, 내가 되게 잘해줬는데 저 여자가 왜 나를 떠났을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평상시에도 그러잖아.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아, 맞아. 그러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내가 너한테 내가 뭘 못했니? 못한 거 자기가 못한 건 몰라. 네, 그렇죠. 막 소리 지르고 막 땡깡 피고 술 먹고 뭐 했던 얘기 또 하고 뭐 이런 거 기억 못 하고 뭐 좀 해줬다고. 그거 약간 아니, 잘하시네요. 어떻게? 이 영화를 보니까 그냥 반성과 자책이 들어서 어쨌든 토니는 예. 베로니카에게 무슨 짓을 했어요. 예. 편지를 보낸 거예요. 예전에 자기 친구 때문에. 자기 친구가 사귄다고 하니까. 아까 삼각관계라고 그렇죠. 하셨잖아요. 그래서 열받아서 이제 예. 자기가 기억하는 거는 그렇게 자기가 못되게 굴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베로니카에게. 그렇죠. 베로니카에게 둘이서 잘 살아. 뭐 예, 이런 예. 식의 편지를 보냈다고 그래, 생각했는데. 니들 잘 살아. 뭐 이러고 떠났는데. 알고 보니까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할아버지 토니가 찾아가서 청년 토니 시절을 바라보니. 그렇죠. 그리고 할머니가 된 베로니카가 예. 아가씨. 중녀였을 때 아가씨였을 때 베로니카가 가지고 있었던 토니의 편지를 지금 와서 보니까 내가 이런 편지를 썼네 이런 거죠. 그렇게 되는 거군요. 야, 살벌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헤어지고 서로 잘 살았으면 좋았는데 예. 그 편지가 모멘텀이 됐는지 계기가 됐는지 기점이 됐는지 어쨌든 그 편지에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토니의 친구가 자살한 거죠. 아, 그 삼각관계에 그래서 있던 그 남성이 자살한 토니의 거죠. 친구가 왜 자살했을까? 그래서 늙은 토니는 예. 그것이 자기가 저지른 예. 젊은 시절에 그 잘못 때문에 빚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베로니카를 자꾸 찾아가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예. 이 기억은 예. 또다시 토니식으로 왜곡돼 있거나 좀 조작돼 있는 거죠. 다른 일이 있었던 거죠. 다른 일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결론까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단순한 로맨스 영화만은 아닌 거예요. 이게 식스센스급의 반전도 있다면서요. 그렇죠. 이 영화의 마지막은 전혀 예상하지 못하시는 방향으로 갈 겁니다. 맞습니다. 사랑의 방정식은 대단히 다른 예감들을 불러오고 그 예감이 때로는 틀린 것 같지만 사실은 모든 세상 일이 그렇지만 그러한 형태로 그 결말로 진행돼 나가는 제가 자꾸 그 얘기를 하지 못하니까 빙 둘러서 얘기하는 건데요. 어쨌든 그럴 만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 영화를 보시면 마지막을 생각하시면서 예, 앞을 좀 복귀하시잖아요. 예. 그럼 우리도 그 영화를 볼 때 예감을 좀 해요. 아마도 maybe 그 영화를 보시면서 그래서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네. 그래서 한국 제목이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이렇게 잘 지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랑의 얘기가 예. 또는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랑의 기법, 기술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사실은 잘 알지 못한다는 것. 그게 순수함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영화는 아마 또는 이 작품 줄리안 반지의 소설은 그런 부분을 또 짚고 가는 것 같아요. 그 순수한 청춘들이기 때문에 잘못을 저지르는 거고 기억의 편린들이 잘못되어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예. 마르고 다른 사람들.
예. 맞나요 표현이? 네. 마르고 달코 다른 사람들. 이런 50대 중반은 이제 그런 기억조차 없어요. 또 자책하시네요. 네. 잘못도 저지르지도 못해. 차라리 잘못을 저지르는 순수한 뭔가가 있는 것이 어쩌면 청춘기를 보내는 특권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영화는 굉장히 인문학적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평생 사랑을 원하는데 그 사랑 때문에 늘 괴로워해요. 네. 이 자기 모순을 또 이성적으로 잘 알면서도 또 해요. 네. 근데 다시는 안 해. 이제는 나 혼자서 혼밥 먹으면서 혼술 마시면서 사랑 다시 안 할래. 이래놓고는 첩첩산중에 들어가서 고독하게 혼자서 살 거야라고 하면서 또 사랑에 빠지고 그런 인간의 나약함도 볼 수 있는 이 영화 추천합니다.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원작은 맨 부커상을 탔던 소설입니다. 이 영화 추천하면서 노래 한 곡 이 중에서 골라볼까요? 영국 대표의 싱어송라이터죠. 닉 드레이크인데요. 좋아하시는 분들 많고요. Time Has Told Me라는 곡. 시간이 나에게 말해줬어. 네. 듣고 오죠. 예, 영화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의 삽입곡 닉 드레이크의 Time Has Told Me 듣고 왔습니다. 오동진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가을 영화들 쭉 선보이고 있는데요. 최신 개봉작도 하나씩 골라주시고 있는데 오동진 씨. 네. 오늘 최신 개봉작은 정말 따끈따끈한 걸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원신환 감독의 살인자의 기억법. 지금 박스오피스 아마 상위권에 랭크돼 있을 겁니다. 살인자의 기억법. 네. 설경구 씨 나오죠. 네. 가수 설현 씨 나오는데 김설현이에요. 원래 이름이. 김설현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영화에서는 김설현 이렇게 나와요. 그 엔딩 타이틀에 보면. 그래요. 김남길 씨가 이제 호빵맨으로 살을 좀 찌었어요. 김남길 씨가 그 프로덕션 과정에서 이 잘생긴 남자가 스태프들한테 호빵맨 소리를 들었다는. 살을 찌웠어요, 김남길 씨는? 통통하게 좀 찌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마른 살인자도 있지만 전혀 살인자스럽지 않은 모습이잖아요. 그런 캐릭터가 그렇죠. 나오군요. 약간 유복해 보이고, 그렇죠. 중산층, 넉넉해 보이는 그렇죠. 사람. 뭐랄까 이렇게 약간 느끼한 그런 이미지로 나오죠. 왜냐하면 김남길 씨가 여기서 경찰이에요. 경찰인데 살인자예요. 그렇죠. 네. 설경구 씨는 그렇게 살을 뺐다고 제가 기사에서 본 것 같은데? 이 얘기하면 참 싫어하는데요. 설경구 씨가 이제 고무줄 몸무게라고 한 18kg, 15kg는 그냥 왔다 갔다 하잖아요. 15kg가요? 네. 와. 그러니까 살은 두 가지로 빼잖아요. 안 먹고 운동하는 거잖아요. 견디기가 힘들잖아요, 사실은. 힘들죠. 근데 이제 그 설경구 씨한테 얘기 들었는데 그냥 뭐 체육관 가서 운동하면 그냥 지루하고 뭐 그냥 먹고 싶은 거 자꾸 생각나고 그냥 걷는 게 최고래요. 그냥 하염없이 걸으면. 하염없이. 왜냐하면 이제 걸으면 뭐 예를 들면 주변에 걷다 보면 어디 음식점도 없고 막 이러니까 요즘 편의점이 좀 많긴 합니다만 어쨌든 오아시스를 찍을 때 정말 일산에 살았는데 충무로 영화사까지 걸어 다녔다고 하니까. 잠깐만요. 일산에서 충무로까지 걸어왔대요. 그래서 그거를 좀 하니까 쭉쭉 내려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15km가 왔다 갔다 할 줄. 그러니까 저 김남길 씨한테 들은 얘기가 뭐냐면 5시에 영화 촬영 시작이면 새벽 2시부터 줄넘기 소리가 들렸대요. 숙소에서. 설경구 씨가 줄넘기 하는. 살 빼려고. 그렇게 해서 찍은. 김남길 씨는 찌운 살인자, 설경구 씨는 뺀 살인자 역할로 나와요. 어떤 내용이에요? 제가 그 전에 원신영 감독을 만나서 미스캐스팅 했다 그랬어요. 설경구를 캐스팅하면 안 됐다. 왜요? 그래서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왜 그러시냐고. 도대체 왜 남의 영화에 초치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너무 연기를 잘하는 거 아니냐. 너무 잘하는 게 뭐가 문제예요? 너무 다른 배우와 이렇게 앞서가면 안 되는 거예요. 밸런스가 안 맞을 정도로 잘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 또 김남길 씨하고 김설현 씨가 싫어할 수 있는데 그거와는 좀 별개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무 두드러지는 거예요. 너무 연기를 잘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살인자가 15명인가? 뭐 어쨌든 연쇄살인을 한 거죠. 그리고 설경구. 대나무 숲에 다 파묻어 놓은 사람이고 이 연쇄살인자가 연쇄살인자이지만 영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악한 자들만을 죽인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명분이 있는 거죠. 아마 미국 드라마 중에 미드 중에 덱스터라는 작품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살인자가 살인자를 쫓는 얘기죠. 그것도 역시 연쇄살인자가 그런 나쁜 사람들만 골라 죽이는 얘기인데 어쩌면 거기서 이 김영하 작가 원작 소설 쓴 김영하 작가가 모티브를 얻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연쇄살인자가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살인을 중단했다가 아니라
치매에 걸렸다는 거죠. 연쇄살인범 악한 사람만 골라서 죽이던 연쇄살인범 설경구가 치매 알츠하이머에 걸려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기의 존재도 점점 잊어갈 뿐 아니라 예. 관계도 잊어가고 예.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모르잖아요. 내가 살인자인지 뭐였는지도 몰라요. 그렇죠. 특히 어떤 사람을 자기가 해치워 왔는지 이런 것에 대한 명분과 이런 정의 이런 것들도 까먹고 있는 상황인데 예. 연쇄살인자를 본능적으로 알아보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몸은 기억하는 거예요. 살인자의 눈빛을 알아보는 그렇죠. 몸은 그 방식과 몸은 기억하기 때문에 내가 일상의 기억은 잃어가는데 누굴 딱 만났는데 이 추돌 사고를 통해서 만났거든요. 교통사고. 네. 그래서 김남길이 연쇄살인자라는 걸 한눈에 알아채요. 경찰인데. 그렇죠. 근데 이제 그땐 경찰복을 입고 있진 않지만. 아하. 그러니까 이제 이거 물고 물리는 추격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이제 설경구가 추격하고 있는데 김남길은 이 추격을 피하기 위해서 설경구의 과거 살인 사건을 추격하는 거죠. 그런데 한 사람은 기억을 잃어가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야기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네. 김남길을 쫓는 설경구의 과거를 또 쫓는 김남길. 이렇게 이제 그 기본적인 그 툴은 그러니까 이야기의 틀은 그렇게 이제 형성이 되는데 그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배우들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배우들이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하는데요. 내가 그 어떤 시퀀스, 어떤 씬에 놓여 있을 때 내가 기억을 잃은 상황이야, 아니면 기억을 되찾은 상황이야,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설경구가 정말 본능적으로 캐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는 계속 조이고 풀리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알츠하이머니까 기억이 되살렸을 때는 굉장히 정교하게 이 연쇄살인자를 쫓으려고 할 것이고. 예. 자기 방식으로. 그렇죠. 기억이 느슨해졌을 때는 상황을 잘 모르니까 이 전체적인 상황 자체에 루즈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영화는 조였다가 풀어졌다가 조였다가 이완과 긴장이 계속되는 건데 그 가운데서 스토리 하나로 밀고 가겠죠. 그러니까 잘 쫓아가야 되는 영화이고 잘 구성해야 되는 영화입니다. 거기에 배우가 연기 잘해야 되고 연기 잘한 거네요. 네. 그래서 살인자의 기억봉 관객이 잘하지 않으면 기억을 잘 못하게 좀 헷갈릴 수도 있습니까? 청중이. 예. 네. 그러니까 뭐 원신영 감독 다 아실 거예요. 그 구타 유발자들도 만들었고요. 구타 유발자들. 네.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영화, 기억하시는 영화 세븐데이즈. 그때 얼마나 세븐데이즈가 사실은 지금 이번 살인자의 기억법과 같은 맥락의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네요. 그리고 용의자 만들었죠. 용의자. 공유 나왔던 네. 용의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공유님. 공유느님 나온. 공유님께서 나오신 용의자. 네. 이런 영화들로 사실은 이런 상업 영화 이런 장르 영화의 대가 또 장인 정신이 투철한 감독으로 유명하죠. 예. 이런 살인자의 기억본 원시년의 그런 특징들이 잘 담겨져 있는 작품입니다. 그런 거고. 네. 끝은 알려주시면 안 되는데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사실은 물고 물리는 살인범이 그렇죠. 마주친다. 네. 어떻게 과연 결말이 날지 상당히 궁금해지는데. 결국 파국으로 가겠죠. 네. 거기까지는 알려주셔도 그렇죠. 돼요. 네. 거기까지는. 그리고 아마 결론을 버전을 두 가지로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극장에서 걸려 있는 버전과 네. 보통 이제 디렉터스 컷 만들잖아요. 감독판. 네. 감독판에서는 좀 결론이 바뀌어질 수도 있다. 그것도 재밌네요. 네. 영화가 여러 실험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의 결말을 보고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죠. 네. 그게 예전에 그 미카엘 하네케가 그 퍼니 게임이라는 영화를 만들면서 영화 속에서 두 가지 버전을 동시에 넣었어요. 네. 그래서 이 관객들이 어떠한 결말을 원하는가, 내지는 어떻게 동의하는가 이런 것들도 갑자기 그거 떠오르네요. 주말에 하던 코미디 프로젝트. 그렇죠. 그래 네. 결심했어. 그렇죠. 하면서 두 가지 길이 나오는 그런 식으로. 사실은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이 염두에 두고 있는 그런 해피엔딩의 어떤 분위기도 다른 거죠. 그게 해피엔딩일 수도 있고 언해피엔딩일 수도 있고요. 네,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살인자의 기억법. 오늘 추천해 주시는 두 번째 영화였어요. 이 영화 속에는 조용필 씨의 봄비라는 곡이 나와요. 엔딩 장면에. 이상하게도 이 봄비라는 노래가 연쇄살인 분위기가 그렇게 맞는지 예전에 요런 분위기의 노래는 사실은 살인의 기억. 우울한 편지. 유재하의. 살인의 기억. 살인의 추억. 살인의 추억이죠. 세상에 정말 저도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살인의 추억입니다. 괜찮으세요? 제가 용서해드리겠습니다. 헷갈리실 수 있어요. 뭐 기억이나 추억이나 그게 그거죠. 살인의 기억이란 영화 새로 하나 만들죠. 뭐. 살인의 추억에
유재하 우울한 편지가 그렇게 잘 어울렸듯이. 그렇죠. 네, 여기에 이제 조용필의 봄비죠. 네. 엔딩 장면에 흐르는 그 곡 들으면서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동진 씨. 네, 감사합니다. 괜찮으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추석 특집으로 여러분 함께하고 있습니다. 긴 연휴의 중반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고향도 다녀왔고 가족들도 만날 만큼 만났고 남은 시간에는 뭘 하나 고민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조금은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 특히 오늘 이 시간에 귀 기울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귀한 분을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어요.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의 저자시죠. 유홍준 교수. 지금 제 옆에서 기다리고 계신데요. 교수님. 네, 유홍준입니다. 거기까지만요. 네. 바로 이분입니다. 유홍준 교수가 추천하는 평생에 여기는 한번 꼭 가봐라. 신비한 국내 명소 베스트 5로 뽑아오셨대요, 이분이. 예, 유 교수님과 함께 잠시 후에 돌아오죠. 추석 특집 김현정의 뉴스쇼.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의 저자 유홍준 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제 정식으로 인사. 네. 우리 청취자분들께 정말 저 추석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교수님. 추석이 이와 같이 이 국민의 명절로 된 거는 사실 그렇게 오랜 것은 아닙니다. 그래요? 우리 농경사회 때의 명절은 3번이 있는데 예. 대보름, 그다음에 단오, 그다음에 추석 그렇습니다. 농사가 끝나고 농한기로 들어가고 1월 정월 초하루 지나서 보름 되면은 이제 농한기를 끝내고 전쟁 같은 농사에 들어간다 하는 의미에서 이제 카타르시스도 하고 저 출정식 비슷하게 노는 것이 대보름 축제. 그리고 보리 농사가 끝나서 추수할 때쯤 될 때 단오가 있습니다. 그것도 축제죠. 네, 축제죠. 그리고 쌀 농사가 끝나서 이제는 태풍 없이 태양이 내리쬐서 풍년이 들기를 기원하는 때가 추석이었죠. 그렇죠. 그래서요, 북한에서는 추석 명절이 별로 없어요. 단오예요, 거기는. 보리 농사가 세잖아요. 네. 그랬던 이 추석이 남쪽에서 이렇게 대명절 된 것은 60년대 농민들이 도시 노동자로 전입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 당시에는 농촌 인구가 국민의 70%였었죠. 그렇죠. 그 시절에는. 네. 지금은 7%도 안 되고 맞습니다. 6% 정도뿐이 안 되니까 이분들이 정말 전쟁 같은 노동으로 하면서 우리 산업화를 일으키는데 그때 명절 때 설날하고 추석에 고향에 가면은 사람을 만난다. 그것이 이 전 국민을 대이동시키는 추석이 된 거죠. 그때부터군요. 고향에 갈 수 있는 긴 명절. 그러니까 설하고 추석 그때는 특별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된. 지금은 뭐 그렇지 않아도 옛날 60년대, 70년대하고는 달리 지금 추석은 이제 좀 여유가 있어서 또 앞뒤로 그 긴 연휴를 주니까 그렇죠. 고향에 가고 친지를 만나는 것 이외에 여유 시간을 갖는다는 의미도 갖게 됐죠. 평소에 못 가던 여행도 좀 가고. 교수님은 뭐 하면서 보내세요? 이런 보통 명절에는. 나도 가족하고 같이 지내고 내가 이제 은퇴하면은 낙향하려고 부여에 농막을 하나 갖고 있죠. 이름 저 알아요. 네, 휴휴당. 쉬고 또 쉬는 집입니까? 네. 근데 아직 은퇴가 안 돼가지고 추석에 다녀왔습니다. 그러셨어요. 명지대학교 석좌 교수로 지금 계시거든요. 근데 유홍준 교수님도 이제 여행 다니시면은 가족들하고 여행 덜어 다니시죠? 혼자만 다니시는 거 아니죠? 가족하고 다닌 건 이제 졸업했고요. 졸업하셨습니까? 저 부여에서 유홍준과 함께 하는 부여답사, 뭐 우리 저 대학원 학부 학생들하고 미술사 답사. 그렇게 다니시는군요. 또 여행사를 통해서 유홍준과 함께 가는 중국 답사,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아니 정말 걸어 다니는 역사책 같은 분하고 함께 여행 다니면 이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저
부럽네요, 그분들.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그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또 유홍준 교수 같은 분을 만나기가 어려워서 그런 여행을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오늘과 내일 2회를 마련했습니다. 유홍준 교수가 추천하는 5군데. 우리나라에서 꼭 가봐야 할 5군데를 뽑아보는 건데요. 저희 정다솜 작가가 나름대로 제목을 좀 붙여봤대요, 교수님. 네. 유홍준의 알쓸신명. 무슨 뜻인가요? 알면 쓸데없는까지는 알겠는데 쓸모있는인가? 요새 유행하는 줄임말식 무슨 제목이래요. 네. 알아두면 쓸모있는 국내의 신비한 명소. 네. 알쓸신명이랍니다. 네. 신세대 작가의 아이디어. 네. 마음에 드세요? 네, 좋아요. 네. 예, 일단 오늘은요. 5위와 사이. 알쓸신명 5위와 사이 2군데를 좀 찾아 떠나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가 지금까지 총 몇 번 나왔죠, 교수님? 국내 10건이고 일본 편 4건이고요. 일본 편 4건. 그러면 국내 10편에서 찾아가본 명소가 몇 곳이나 될까요? 그건 쉬어보지 않아서 모르겠고요. 우리나라 국토에 이제 한 반 정도 쓴 것 같아요. 반 정도. 네. 그렇게 곳곳을 다 다닌 중에 지금 5곳을 고르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셨을 텐데 어떤 기준으로 고르셨어요? 제가 아직 쓰지 않은 것도 포함을 시켰어요. 이제 꼭 앞으로 써야 될 것도. 예. 그러니까 책을 기준으로 한 게 아니라 지금 2017년 추석이라고 하는 때와 함께 지역도 안배해가지고 한번 골라봤습니다. 야, 지역까지 안배해서 여러분이 가까운 곳이 어딘가 5개 중에 골라서 한번 가보시는 것도 괜찮겠어요. 정말 신중하게 골라온 5군데 명소 유홍준 교수와 함께 알쓸신명 여행 떠나가 보겠습니다. 먼저 5위 어디 골라오셨어요? 단양의 온달산성을 골랐습니다. 단양이요? 단양에. 충북 단양? 충북 단양. 단양. 네. 아니, 온달산성의 그 온달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온달. 평강공주하고 온달. 네, 온달이죠. 근데 온달이 거기 와서 싸웠는지 몰라도 온달이 싸운 것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은 온달산성의 방위가 고구려에서 싸운 게 아니라 신라에서 싸운 방위입니다. 남쪽에서 남한강을 바라보면서 강 건너를 지키는 산성이니까요. 예. 이 온달산성 할 때 온달이 그 온달이면 저는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우리 바보 온달하고 평강공주 얘기는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없죠. 네. 실화예요? 실화죠. 아차산성에서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아니 이게 너무 근데 실화가 아닌 얘기 같아서 다들 뭔가 지원해서 구전으로 내려오는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사실 바보 온달의 주인공은 온달이 아니고 난 평강공주라고 봐요. 그래요? 왜 그렇게 보세요? 평강공주가 공주인데 그 눈먼 시어머니에다가 바보 남편한테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 공주가 그런 선택을 하게 했다는 왕도 그렇지만 그 공주의 처지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사랑받을 만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꾸로 영국 사람들이 다이애나 황태자비 좋아하는 것만큼이나 평강공주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평강공주는 지금으로 치면은 다이애나, 고 다이애나비 같은 존재였다. 국민의 사랑을 받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진짜. 남편을 또 멋지게, 멋진 사람으로 만들어내고. 바로 그 온달이 이 온달산성에 이름이 붙은 건데, 그 사연이, 무슨 사연이 붙어 있길래 이름이 온달산성인 걸까요? 우리나라의 그 자연 지형이,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을 정도로 70%가 산인데 맞아요. 그 산이 다른 나라는 산 있는 데는 산만 높고 그다음에 들판이 있고 그런데 우리는 산과 강과 들이 같이 어우러져 있잖아요. 그래, 아기자기하게. 그것이 전쟁을 한다고 하는 입장에서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됐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일본이나 중국 또는 유럽에 있는 나라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고을에 성을 쌓아가지고 외적이 들어오면은 들어오지 못하게
해자라고 해서 저 물길을 파가지고 예, 건너오지 예. 못하게 하고 해서 성벽을 쌓잖아요. 그리고 성을 굉장히 높게 쌓아서 올라가죠. 그 위로 네, 쭉 네, 올라가서 네. 아래에서부터 네. 차단해오는 뭐 이런 네, 식이더라고요. 우리 해자를 쌓은 성에 한양도성을 비롯해가지고 예. 진주성도 그렇고 예. 뭐 읍성들이 해자판 데가 없어요.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거는 우리는 없어요. 고을의 울타리라는 의미지 예. 그것이 뭐 도적을 맞는 정도지 전쟁을 하겠다는 성은 아니었어요. 전쟁하는 성은 산성이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도성 안에 살다가 예. 전란이 나면은 산성에 올라가는 것이 진지를 친 거예요. 거기. 진지를. 그래서 그 진지 산성 안에는 반드시 우물이 있고 예. 그다음에 군량미가 비축돼 있어요. 예. 한 달이고 예. 2달을 견딜 수 있는. 그래서 아주 그 가뭄이 심하거나 예. 그랬을 적에는 그거를 임시 구호 식량으로 쓰고 그다음에 다시 채워넣기도 했던 그 산성입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대한 여러 개념 중에서 예. 가장 그 임팩트 있는 거에 하나는 한국은 산성의 나라다. 산성이 정말 곳곳에 다 있으니까. 800개 내지 1000곳이 있을 겁니다. 특히 이 충청북도 이 지역에는 예. 산성이 내가 대충 보면은 단양에 있는 온달산성, 보은의 삼년산성, 예. 청주의 상당산성, 충주의 장미산성, 예. 상주의 견원산성 거기가 삼국의 격전을 치르던 데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산성이 많은 겁니다. 800개나 돼요, 우리나라에? 그럼요.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우리가 이제는 이런 전란을 겪지 말아야겠다고 서해 유성룡 선생이 쓴 책이 징비록이잖아요. 예, 징비록. 그 징비록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군요. 전쟁을 치르고 나니까 예. 우리가 평지 싸움은 다 졌어도 산성 싸움은 다 이겼어요. 행주산성도 이겼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산성에 대한 보수가 시작이 됩니다. 그동안은 그 가치를 몰랐었죠. 산성 싸움은 우리가 이기더라. 자, 산성 다 정비하자. 짓자. 뭐 이렇게 되는 그렇죠. 거죠. 그러면서 자그마치 800개가.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많다고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사용하지 않고 무너진 산성이 많죠. 게다가 서울의 아차산성만 맞아요. 해도 그렇죠.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뭐 관리할 이유도 없었죠. 뭐 산성이 그냥 더 이상 쓸모가 없으니까. 없다고. 그렇지만 문화유적으로서의 산성의 가치는 대단한 것이 예. 산성이 가면은 첫째로 높이가 적당한 높이지 아주 힘든 위치에 있는 건 없어요.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등산이 아니고 예. 적당히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낮지도 않아요. 예. 그다음에 산성에 올라가면은 이 전망이 좋아요. 맞아요. 저기 오는 걸 쳐다봐야 되잖아요. 그러네. 제일 전망 좋은 그 거울에서 제일 전망 좋은 곳에 산성이 그렇죠. 있어요. 산성이 있죠. 자기는 은폐가 되면서 남은 다 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산성은 무조건 멋있어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등산은 멋이 없을 수 있어도 예. 산성은 멋이 없을 수 없어요. 그럼 산성을 이렇게 방치해 놓을 게 아니라 거기도 좀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생활 속에서 유용한 공간으로 써볼 수. 지금 방치한 게 아니고 관광 가면은 명소로도 관광할 쓰고. 수 있게 데크도 나 있고. 그래요. 한번 여기가 단양이라고 하지만 옛날에는 영춘이라고 하는 곳이거든요. 예. 단양군 영춘면이지만은 옛날에는 단양이나 영춘이나 동격이었죠. 그리고 그 옆에 제천 청풍이 있거든요. 예. 그 제천 청풍 단양 영춘을 합쳐서 사군이라고 그랬어요. 사군. 네, 사군 산수라고 하면은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 외에 또 사군이니까 금강산 사군이라고 해서 예, 그 회양에서부터 또 그 일대에 사군 산수라고 해서 옛날부터 조선시대 선비들이 남한강 따라서 착 갔을 적에 그 도담 삼봉을 비롯한 아름다운 풍광을 봤던 곳인데 거기에서 영월 쪽으로 가다가 그 영춘에 딱 온달산성이 사진도 멋있어요. 그래요. 사진으로 나온 것도.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6권이 남한강을 따라서라는 책인데 거기에 표지가 온달산성. 그렇군요. 얼마나 풍경이 멋있으면 표지로 쓰셨겠어요. 표지로. 산성이 한 800개 있는데 800개가 지금 다 전망이 좋다고 하셨잖아요. 그중에서도 제일 좋은 곳 한
5건 손가락 안에 꼽아라면 여기에 들어갑니까?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죠. 실제로 이제 문화재청에서 지금도 추진하고 있을 거예요. 제가 있을 적에 산성 5개를 묶어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하기 위한 준비를 했어요. 그래요? 네, 그것이 이 온달산성, 온달산성하고 보은에 있는 3년산성, 그다음에 상주에 있는 견원산성. 그거는 빠질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충주에 있는 상당산성, 그 아직 정비가 안 된 청주의 상당산성하고 충주의 장미산성인데, 근데 이게 조금 복잡한 게. 우리는 왜 빠졌냐고 주장하고 나오는. 우리 지역 거는 왜 빠졌냐? 우리도 빠질 게 하나도 없는데 좋은데. 이런. 근데 유네스코에 등재하려고 그러면은 3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뭡니까? 하나는 유니버셜 밸류라고 해서 보편적 가치. 다른 나라에는 없고 그 나라에만 있는 역사 유적이고 멋있어야 되고, 그다음에는 보존 실태, 그다음에 보존 의지, 이 3가지를 같이 봅니다. 근데 그 현재로서는 거기에다가 또 하나는 역사적으로 그것을 가치 있게 국민들이 연구하고 심포지움도 열고 보고서도 내고 학술적으로 하고 있느냐를 보는 거거든요. 그런 것까지 보는군요. 그러면 심사할 때. 힘든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전에 사용도 안 하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도 안 하고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유네스코 등재해달라고 했을 때 유네스코에서 해주겠습니까? 유네스코도 다 알아요. 그런 다 거. 알죠. 다 그렇죠. 다 조사위원들이 조사하면 오죠. 다 나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지금까지도 통과는 못 된 거예요. 아직 신청 단계에 있죠. 준비 단계에 있죠. 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사랑을 해야겠네요. 그렇죠. 이 산성을. 우리 국민들이 먼저 사랑을 해야지 그것도 등재 신청을 할 수 있고 하면은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우리나라 800개 산성 중에 유홍준 교수가 뽑은 3군데 하면 온달산성, 3년산성, 견원산성. 여기다 2개를 더하자면 장미산성, 상당산성까지. 이 주변 계시는 분들은 꼭 한번 가서 도대체 얼마나 멋있길래 풍경이 유 교수께서 800개 중에 꼽았을까. 이거 한번 보시면 될 거. 딱 올라가면 저 온달산성 올라가면 기분이 느낌이 어떠셨어요? 시인 신경림 선생님이 같이 온달산성을 갔어요. 그분이 충주 분이거든요. 그랬다가 유홍준이하고 한번 같이 가자. 그러더니 저보다 연세가 많잖아요. 그러더니 갑자기 절 불러가지고 올라가가지고 눈앞에 남한강이 싹 휘어가는 걸 보고 야 홍준아 여기 와서 좀 설명 좀 해봐. 이거를 그래서 홍준아. 그래서 선생님이 시로 읊으세요. 본대로. 이 온달산성은 올라가서 보는 것도 멋있지만은 멀리서 바라보는 것도 멋있어요. 숫자락을 탁 타고. 저 드라마 중에 저 추노라고 있었죠. 고구려. 추노. 그 세트장이 여기 저 온달산성 아래에다 새로 지었어요. 그렇군. 그러면은 여기 구경 가시면 단양 여러분 구경 가시면 그 추노 세트장도 좀 구경하시고 위에 산성 올라가서 풍경도 구경하시고 남한강도 좀 보시고 뭐 먹거리나 이런 거는 뭐가 있어요? 단양은? 너무 많죠. 단양에서 맛있는 거는 도토리 묵이었던 것 같고, 묵무침. 그리고 거기에서 영월로 갈 수 있거든요. 영월로 가면은 올갱이. 저 가봤어요. 영월도 정말 좋습니다. 영월도 조용하죠. 참 좋아요. 저는 정말 영월의 매력에 폭 빠지고 왔거든요. 그게 라디오 스타 무대가 영월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 한 사람이 영월 현감으로 간다니까 그 친구가 그 떠나는 친구한테 얘기해 주는 거가 영월이라는 고을은 사람도 적고 도적도 없어서 둘러넣어서도 행정본대더라. 그 정도로 평화로운 곳. 그 영월까지 내친 김에 여러분 다녀오시면 와 이거 뭐 환상적인 여행이 되겠네요. 유홍준 교수가 추천하는 알쓸신명 알아두면 쓸모있는 신비한 명소 베스트 5 그중에 5위였습니다. 온달산성.
어떻게 단양에 대해서 조금 더 덧붙이실 말씀, 못하신 말씀 있으세요? 단양의 기본은 단양 8경이잖아요. 단양 8경.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보시고 예.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예. 청풍 호수. 청풍 호수? 단양의 그 충주호. 예. 충주호가 그 사실 수몰된 거는 청풍면에. 청풍 전체가 청풍김씨 들어봤잖아요. 들어봤습니다. 청풍호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거 갖고 고을 둘이 싸워요. 이거를 충주호라고 그러냐 청풍호라고 그러냐. 그래요. 그래서 그 행정적으로는 그 충주호예요. 예, 정식 명칭은. 네. 근데 청풍 그 수몰된 사람들은 다 위에 청풍 문화재 단지로 올라와 가지고 예. 거기에서 바라보는 충주호가 가장 아름답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은 청풍호라고 부르세요. 청풍호라고 부르네. 그럼 여러분 청풍호 겸 충주호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고 찾아가시면 되겠네요. 거기를 가면 예. 특히 외국인 대사나 주재원으로 온 사람 있잖아요. 예. 그 사람들이 드라이브로 이렇게 갔다 와서 이 청풍호를 갔다 와서 하는 얘기는 예. 스위스 갔다 온 것 같대. 그래요? 산상의 호수잖아요. 스위스. 내가 보면 루체른보다 더 멋있어요. 스위스 루체른보다. 네. 여러분 스위스 가고 싶은데 비싸서 못 가셨던 분들 충주 이 청풍호 도시면 되겠습니다. 네. 야, 오늘 정말 알아두면 쓸모 있는 것들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5위 단양 온달산성. 자, 교수님. 네. 잠깐 노래 하나 듣고 갈까요? 그러죠. 우리? 예. 네. 김동률의 출발 들으면서 산성 위에 서 있는 그 기분 한번 눈 감고 느껴보세요. 김동률의 노래 출발 듣고 왔습니다. 좋네요, 분위기. 김현정의 뉴스쇼 추석 특집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알쓸신명, 알아두면 쓸모있는 신비한 명소. 유홍준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 곳 만났어요, 여러분. 단양, 온달산성. 네. 교수님, 네. 우리 한 곳밖에 안 했는데 굉장히 많이 돈 느낌이에요, 이미. 그 주변에 있는 거 예. 여러 가지로 어디 가든지 예. 하나를 보러 갔다가 많이 나오는 거는 또 음식도 그렇잖아요. 메인 하나 있으면 그다음에 반찬하고 맞아요. 같이 나오죠. 아니 그러고 보니까 유은순 교수님이 참 말씀을 조목조목 살살살살살살 재미있게 잘하세요. 네. 그 주변에서 교수님 문체를 보고 제가 어서 듣기로는 수다체다. 네. 맞습니까? 이시영 시인이 그랬죠. 그래서 내 답사기 책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한 것이 그 책을 읽으면은 내 얘기를 들으면서 같이 여행하는 기분이 맞아요. 들었다. 어렵지가 않고. 네. 맞아요. 그 수다체를 마치 귀로 지금 들려주고 계시는 글을 그렇죠. 귀로 들려주시는 생방송으로 듣는 거죠. 그 글을 답사기를. 네. 그래요. 5위로 단양의 온달산성 다녀왔고요. 4위는 어딜 골라오셨습니까? 부여의 국립부여박물관을 제가 꼭 추천하고 싶었어요. 부여로 갑니까 이번에는? 네, 부여예요. 부여하면은 백제의 도시죠. 네,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제 경주하면은 신라의 도시, 경주를 모르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수학여행 다들 한 번씩 갔다 오시니까. 근데 부여하면 잘 몰라요. 그 이유가 통일신라 빼고 신라나 백제나 다 700년인데 그 중에 백제의 수도 500년은 한성백제 500년이에요. 아차산성, 그렇죠. 풍납토성, 그렇죠. 몽천토성 있는 그 일대에 한성백제가 500년 길었고 계로왕이 죽고 장수왕에게 쫓겨서 급히 피난 간 곳이 공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공주에서 70년 있다가 이제 좀 더 안정하기 위해서 간 곳이 부여고 그리고 부여에서 120년 있다가 120년이군요. 네, 그러니까 경주는 1000년이 쌓인 거고 맞아요. 부여는 100년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여의 국립박물관을 골라오신 건 볼 것이 많단 말씀이세요? 아니 그거보다 국립부여박물관에서 지금 왕사 출토 사리함 특별전을 열고 있는데 그게 뭡니까? 백제 시대 때의 그 여러 절 중에서 왕응사라고 백마강 넘어 낙화암 넘어서 귀암에 왕응사라고 하는 절이 있었는데
위덕왕이 거기 배 타고 건너가서 절을 세우고 예. 그다음에 향을 올렸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또 왕응사라고 하는 기와장도 나왔어요. 예, 예. 출토가 됐어요. 그래 거기에 어딘가에 절 자리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고려시대 것만 나오고 백제 거는 안 나왔어요. 그러다 2007년에 예. 사리함이 나왔는데 금운동 완세트로 나왔는데 동합 조그만 동합을 뚜껑을 여니까 예. 은 항아리가 나온 거예요. 동을 여니까 은이 나오고 네. 은을 여니까 은 항아리처럼 생긴 소를 여니까 거기에서 아주 뭐라고 그럴까 구기자처럼 생겼다고 그럴까 하는 아주 조그만 향수병 같은 금병이 나왔는데 거기 써 있기를 위덕왕이 죽은 아들을 위해서 절을 세우고 거기에 사리를 안치했다라고 하는 글씨가 써 있는 엄청 거예요. 엄청 거네요. 귀한 거죠. 2007년에 이래서 처음으로 확실한 명문을 알고 있는 이 사리함을 발견을 했는데 예. 또 나오려니까 그 2년 후 2009년에는 유명한 선화공주 전설이 있는 익산 미륵사 석탑을 해체하는데 거기서 사리함이 또 나왔어요. 또 나왔어요. 그래서 백제시대 때 사리함이 확실한 근거를 갖고 있는 거가 있는데 이것이 그동안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에서 보존 처리를 해가지고 완벽하게 끝나가지고 예. 국립부여박물관에서 왕응사터 출토 사리함 특별전을 열고 있어요. 열고 있군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때 가서 안 보면은 다시 연구소의 유물창고 보존 창고로 들어가는 거예요. 귀한 지금 전시회가 열리고 그렇죠. 있군요. 그래서 일단 추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간 김에 백제의 유적 정림사 탑이라든지 뭐 부소산 성도 가볼 수 있고 또 주변에 유물이 많지 공주까지도 있지만은 일단 이 어떤 계기가 있으면은 좋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 점에서 국립부여박물관을 가서 보시고 국립부여박물관 거기 가보면은 이 사리함만 전시한 게 아니라 왕응사터에서 출토된 백제 기와 정말 뽀얀 것이 아름답죠. 기와가 뽀예요. 뽀얗죠. 그래요. 아주 흰빛이 시커먼 기와가 아니에요. 백제 기와. 그래요. 백제 기와에 아주 매료된 예술가들이 많습니다. 한번 보면은. 그리고 우리나라 옛날 집들의 궁궐이나 절 보면은 끄트머리에 침이라고 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 꼬리에 물고기 꼬리에 용꼬리처럼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게 양쪽에 있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커요. 건물이 크면 클수록 그것도 컸잖아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커서 한 번에 제작을 못하고 두 동강을 내서 이렇게 얹었거든요. 양쪽에. 근데 무슨 일인지 이번에 발굴을 했더니 한쪽에서는 윗부분이 남았고 한쪽에서는 아랫부분이 남았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하나 세트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그것도 전시하고 있어요. 그것도 게다가 여러분 저 교과서에서 다들 보셨을 거예요. 금동대향로. 그럼요. 그것도 이 박물관에 지금 전시가 되어 있잖아요. 사실 부여에서 나온 많은 유물들이 국립중앙박물관 서울에 올라와 있잖아요. 그렇겠죠. 근데 부여박물관이 다른 건 다 내줘도 이 금동대학로는 하나 이거 하나 보러 오라 이거죠. 지금 사진을 못 보시니까 여러분이 뭐야 그거 이러실지 모르겠는데 인터넷으로 치면 돼요. 인터넷 일단 쳐보시고요.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리자면 높이가 한 64cm 되고요. 지름이 20cm, 무게가 11.8kg, 향로입니다. 봉황 뚜껑 장식이 있고 그 복례산이 그려진 뚜껑, 또 연꽃잎으로 장식된 몸통.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 향로. 다시 설명하면 이 향로는 세계 너무나 많아요. 그런 향로 중에 최고로 큰 게 이 높이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64cm. 64cm 되는 향로 어디서 봤어요? 이게 제일 큰 거예요, 세계에서? 그렇죠. 중국에 있는 향로 큰 거는 이런 모양새를 갖는 게 아니고 또 향로는 클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긴 해요. 조그만 거 부처님 앞에다 놓는 거 제사상에 놓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왕가에서 있는 힘을 다해서 만드는데 이 용이 예. 용 트름을 해가지고 입에다가 예. 연꽃 봉우리를 물고 있는 형상이에요. 이게 그런가요? 근데 반을 딱 잘라서 예. 아랫부분은 연잎이고 위는 저 첩첩 5겹 산이 지금 복례산이라고 하는 복례산 뚜껑이 있고 그 맨 꼭대기에는 봉황이 날개짓하고 이제 날아갈 준비를 해서 그전엔 용봉 대학로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했었죠. 금동대학로를. 그렇군요. 용하고 봉황이 조각이 됐다고.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졌어요.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나 싶을 정도로. 우리 저 삼국시대의 주조 기술이 굉장히 뛰어났어요. 그 주조 기술이 뛰어났다는 거는 금속을 다루는 시설이 그만큼 있었다는 거. 용광로에서부터 철과 브론즈를 다룰 수 있는 거가 있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 이 디테일이 아름다워요. 맞아요. 그 금동대학로의 연잎하고 산 사이에 예. 상상의 동물, 현실의 동물이 다 나와요. 코끼리도 있고 사자도 있고. 그 조그마한 공간에. 그 조각에 산봉우리에. 그리고 봉황새 바로 아래는 오인의 악사가 악기를 타고 있는 게 조각이 돼 있어요. 그리고 냇물이 있고 거기 사람이 저 냇가에 앉아 있는 사람도 있고 전부 100개예요. 그래서 세상에. 내가 그 답사기 이게 몇 권 했었냐 하도 많이 써가지고 6권에 썼나 본가. 아까 남한강 그거는 8권이고 8권이 정정합니다. 그리고 이게 6권입니까? 6권에 이 얘기를 쓰면서 예. 이 명작은 디테일이 아름다워야 돼요. 맞아요. 명품도 그래요. 우리가 명품이다 하는 것도 사실 디테일에 달려 있는 거거든요. 20세기 유명한 건축가 미스 반데로해한테 명작이 뭐냐고 물었을 때 그분이 God is in the details. 신은 디테일 안에 있다고 그래요. 그렇죠. 근데 실리콘밸리에 어느 전자회사가 있거든요. 예. 거기서는 이 God is in the details를 이 리메이크 해가지고 그 사시로 삼아서 로비에 새겨놨는데 Devil is in the details. 악마는 디테일 안에 있다. 그래요. 그 말되죠. 그러네요. 그리고 이 왕사 사리함 조그맣고 실제로 보면은 앙증맞다 하는 기분으로 가야지 뭐 또 어디 큰 거 나오는 줄 알고 있으면 사리함이 클 이유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 백제의 미라는 게 사람들이 우아하다, 백제의 미소가 있다, 참 온화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온화하죠. 고구려는 강인함, 백제는 온화함, 뭐 신라는 화려함,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아하면 우아했는데 어떻게 우아했는가? 화려하면 화려한데 어떻게 화려했는가? 이런 말이 더 나가야 이제 미학이 되거든요. 어떻게 우아합니까? 그러면 백제는? 그게 김부식이 삼국사기 쓰면서 그 백제 본기 온조왕 15년 BC 4년 거기에 12글자가 써 있는데 처음 4글자는 작신궁실 새로 궁궐을 지었다. 사실 김부식 선생은 거기까지만 쓰면 자기 임무 끝난 사람이에요. 역사서 쓰는데 뭐 딴 얘기 안 쓰지도 않았어요. 그것만 팩트만 이렇게 했지. 근데 여기에만 유독 8글자가 더 있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거미불루 화이불치. 무슨 뜻입니까? 검소하되 누추하지 않았고 화려하되 사치스럽지 않았다. 멋있다. 멋있죠. 검소하되 누추하지 않고 화려한데 사치스럽지 않았다. 어떤 그 아주 절묘한 선을 잘 지키는. 이게 예술이네요. 이것도 디테일이네요. 이게 백제의 미예요. 이게 이걸 부여해가면 느낄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금동대학로를 보면 화이불치하고 왕응사 사리함을 보면 거미불루하죠. 그렇군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우리는 다 잊어먹고 살았는데 정도전이 조선 왕조의 서울을 설계하고 궁궐을 지으면서 궁궐이란
검소하되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되 서치스럽지 않아야 한다. 이 얘기를 그대로 받아서 써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 미학은 조선의 미학이고 한국인의 미학이죠. 그렇게 난 그렇게 받아들여요. 멋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자기의 모토로 한다는 공예가가 무척 많아요, 요새. 그렇습니까? 공예가들이 팜플렛 서문 보면은 나의 미적 목표는 거미불루와 화이불치다. 다 백제에서부터 오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게 백제의 미에서부터. 그게 뭐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 우리 문화유산의 전통 속에서 나온 우리의 미학이죠. 부여의 아까 휴휴당이라고 네. 일종의 별장 같은 걸 가지고 계시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부여를 꼭 택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교수님? 한번 생각을 해본 것이 은퇴하면은 어디 시골 가서 이제 그냥 채소밭이나 가꾸면서 편안히 살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는데 어디로 갈까 해서 굉장히 여러 군데를 봤어요. 그러셨겠죠. 아는 것도 워낙 많으니까. 우리 마누라 고향이 처갓집이 평창이니까 강원도 거기도 가보시고. 어떤가 했는데 가봤고 그다음에 경주가 참 좋아서 경주의 괴능 위에 아주 오래된 한옥마을이 있어요. 거기도 한번 경주도 가보고. 그다음에 제주도에 가서 망고강산 노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제주도도 여러 군데 봤죠. 요새 또 유행이 제주니까 제주도 한번 가보시고. 지금 10몇 년 전 얘기예요. 그렇습니까? 네,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내가 서울을 떠나서는 못 살 것 같아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유홍준 교수 고향이 서울입니다. 서울분 안 같으신데 서울분이세요. 왜냐하면 미술평론으로 하고 이렇게 팔팔한 동안은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내가 기준을 세운 거가 서울에서 차로 3시간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에는 문화유산 박물관이 하나는 있으면 좋겠다고 했었다. 그러면 이제 박물관 자원봉사 도슨트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유적지면 더 좋겠다 하니까 공주 아니면 부여더라고요.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렇게 되는 그래서 공주 마곡사 근처에 있는 데 하고 부여 무량사 근처에 있는 데를 이렇게 살펴보다가 우리 집사람 내가 중요한 거 아니라 집사람이 자주 가야 나도 따라가죠. 그래서 집사람 보고 골라오라고 했더니 바로 부여 고르셨어요. 사모님의 힘이군요. 부여에 집을 짓게 된 건. 아니 선택은 그 사람이 해야지. 나는 어디 가도 좋지만 그래요. 내가 정해놓고 오라고 그랬을 적에는 뭐 불편하면 투덜댈 텐데 당신이 골라놨으니까. 현명하십니다. 현명한 남편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부여에 집을 짓게 되시고 지금도 한 이틀은 계시는 거죠, 일주일에? 일주일에 한 번은 가려고 그러는데 목표는 5도 2촌 도시의 닷새 시골의 이틀 그리고 더 큰 이상은 2도 5촌 2도 5촌 도시의 이틀 시골의 닷새. 그래요. 다들 그런 꿈 꾸면서 살죠. 난 실현하고 살아요. 그래. 국립부여박물관 우리 돌고 저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사실은 이제 박물관 구경은 좀 지루하다라고 하는 분들 계세요. 왜냐면은 다 보다 보면 그거 갖고 아까 봤던 도자기랑 지금 봤던 도자기 같아 보이고 뭐 아까 봤던 저 갑옷하고 이게 다 그거 같아서 뭘 보라는 거냐 지루하다 하는 분들 많은데 박물관 잘 보는 법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은 좀 우선 요즘에는 도슨트하고 안내원이 잘 됐으니까 시간 있는 분은 그렇게 보시고 예를 들어서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을 내가 처음 80년대 초에 갔을 적에 3일 봤어요. 다 보는데 3일 걸렸어요. 근데 3일을 갖고 메트로폴리탄 볼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아마 3시간 갖기도 힘들 거야. 아니 뉴욕에 가면 볼 게 얼마나 많은데 거기에서 박물관에서 3일을 기껏해야 3시간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번에는 뭐 이집트와 중동을 보고 그다음에 유럽을 보고 그다음에 동양을 보고 이렇게 나눌 수도 없잖아요. 일단 한 바퀴는 다 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설렁설렁 돌아도 1시간 걸리니까 잠깐 보면서 금방 3시간이잖아요. 그럴 때 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진열장 안에
똑같은 유물인데 받침대 위에 올라 있으면은 그 쇼케이스에서는 그것만 보면 돼요. 그게 네. 제일 중요한 거군요. 중요한 거죠. 제일 중요한 거. 디스플레이 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게 중요하니까 올려놓지 바닥에 놓겠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별도의 쇼케이스를 갖고 있는 거. 단독전 있는 거. 그리고 그 방에 들어갔을 적에 딱 눈에 띄는 거. 그것만 딱 보면은 제일 명당에 있는 거. 네. 그러면은 다 둘러봐도 집에 와서는 그 세 개도 기억 안 날 거예요. 굉장히 솔직한 말씀이세요. 교수님은 3일씩이나 보시면서. 아니 그러니까 그 핵심만 딱딱. 이게 굉장히 좋은 말씀인 게, 그러니까 정말 전문가처럼 3일씩 하나하나 보는 게 벅차다면 그렇게 무리하지 마시고. 엑기스만 봐요. 엑기스만이라도 제대로 보자. 네, 그렇죠. 그럼 술렁술렁 보는 것보다 엑기스만이라도 제대로 보는 게 훨씬 낫단 말씀이신 거죠. 그러다가 뭔가 저거는 뭔가 괜찮은데 하고 꽂히는 게 있어요. 힐링이 확 오는 게 있죠. 그거는 자기가 가서 자세히 보고 밑에 설명이 어떻게 써 있나 보고 그렇고 하면 거기에 이제 자기 관심이 생기는 그런 거죠. 거군요. 그럼 박물관에서 하나라도 내 필이 꽂히는 게 있는 게 중요한 거군요. 이렇게 보면 된다. 저도 이렇게 좀 봐야겠어요. 유홍준 교수와 함께 오늘 함께했습니다. 유홍준 교수가 추천하는 국내의 아름다운 명소 5군데, 알쓸신명, 알아두면 쓸모있는 신비한 명소. 오늘 5위하고 4위 여러분과 함께 둘러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첫 번째 시간 어떠셨어요? 시간이 짧네요. 지금 부여 얘기도 하실 얘기 더 많으시죠, 사실은. 백마강 얘기도 해야 되고 먹을거리 얘기도 해야 되고 하시는데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고요. 내일 하루 더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도대체 4위하고 5위가 이 정도면 3위, 2위, 1위는 뭐가 남아있을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내일도 여러분 이 시간에 유홍준 교수와 함께 오겠습니다. 유홍준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추석 특집으로 함께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유홍준 교수와 함께 우리나라에 숨겨져 있는 비경들, 명소들 돌아봤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현정의 뉴스쇼 내일도 추석 특집으로 풍성하게 꾸며드리겠습니다. 평안한 연휴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7시 반에 돌아오죠. 지금 흐르는 곡 서영은입니다. 가을이 오면 이 곡 들으면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